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소위 선언적인 거는 기본적인 삶이라는 건데, 그게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나 그다음에 돌봄이나 여가 부분이나 아니면은 많은 이런 도시 기능들이 없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상욱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셔서 따로 소개 안 하셔도 다 권인구 아시겠지만 대표님은 훨씬 100배, 200배 더 유명하죠? 아니야. 제가 항상 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이 되게 궁금해서 제가 모셨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사람들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지켜보자 이러다가 결정됐으니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은 대선도 있는데 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같은 그런 가계대출을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 기준으로 주택가격 동향 올라온 거 보면은 원래 서울도 소수점 둘째 자리 강세였는데 소위 0.08 이랬었는데 지난주에 0.13 이런 식으로 0.16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대로 올라와. 그리고 원래는 뭐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그런 강남권이나 용산만 셌었다가 지금은 서울 거의 약 20여 개 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소위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하기 전까지 뭐 해야 되니까 이런 절판 마케팅이 5월 말을 지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 시작을 하고 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뭐 인선도 보고 할 테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제약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은 좀 생각보다는 강세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뭐 세금을 징수하겠다거나 이런 기조로 갈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뭐 소위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누르려는 그런 시도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 얘기 중에는 이제 공약집에 네. 부동산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이번에. 이제 뭐 주식 쪽은 좀 많았고 네. 이제 그거 봤을 때는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간담회 때 같이 했었지만은 뭐 느꼈잖아요. 그 후보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되게 좀 어려워하고 주식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 정부 되면은 주식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공약집을 보면은 공약집에 일단 그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주택의 미시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보면은 수요랑 공급 대책, 특히 수요 대책이 거의 없어요. 수요를 뭐 진작하겠다는 것도 없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내용도 거의 없거든요. 수요를 거의 내려놨어요. 수요 억제 정책으로 그나마 잡아보자면은 가계대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성장률만큼의 가계대출 증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승계하겠다는 것 정도가 그래도 수요 억제 정책이고, 공급은 뭐 무주택자 서민에 맞게 정책 모기지를 쓰겠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거에 정책 모기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수요가 끝나거든요. 네. 공급은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강화하고 구도심 네. 주택 공급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면은 새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에 억제책은 없고 공급을 하겠다는 것만인데 다만 몇 호 하겠다 이건 없고 그냥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시키고 도심 내 유휴 부지 쓸 거고, 업무 시설 용지 지금 상가 공실이 많으니까 주택으로 변경하게 할 거고, 폐교 용지 많으니까 그것도 쓰게 할 거고, 기업이 갖고 있는 유휴 부지도 다 주택 개발할 수 있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원래 촉진시킬 거고,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긴 한데 어쨌든 수요하고 공급 정책이 바로 직전 선거였던 20대랑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막 윤석열 대통령이 250만 원 공급하겠다. 이재명 쪽에서는 311만 원 한다 이러면 서로 막 몇백만 원으로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빠졌으니까 공약지를 보면 원래는 수요공급 대책이 한가득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지고 국토도시 정책이랑 임대차 관련 내용만 좀 있으니까 부동산 대책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국토도시 정책을 쓴다고 내일 국토도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급 올해 200만 원 하겠다 해도 공급이 지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요 정책이 단기 시장 변화를 장악하는 건데 수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좀 난센스들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한들 이 정책이 여기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정책들이 좀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토도시 정책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약 같은 게 아까 얘기하신 누구가 좋으면 누구 나빠지고 이런 건데요. 같이 공급하는 건데 뭐 58% 민간하고 공공 42% 해버리면은 공공을 60으로 늘려면 민간이 줄어드니까 이제 소위 윗돌 아랫돌이 생기는 건데, 근데 국토도시 정책이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소위 선언적인 거는 기본적인 삶이라는 건데, 그게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나 그다음에 돌봄이나 여가 부분이나 아니면은 많은 이런 도시 기능들이 없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국토도시 기능이고, 그래서 지방에도 보면은 광역철도 없지 않냐, 철도 지하화도 더 해줄게, 의료시설도 지어줄게, 교육기능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10개급으로 지방에 있는 학력이 높은 대학교도 만들어줄게,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서울 쏠림이 되어 있는데, 서울 쏠림이라는 거는 서울이 제일 도시 기능이 완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를 다른 데도 도시 기능을 채워놓으면은 좀 분산은 될 거니까 이런 형태의 정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부분 많이 바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한국 전체가 5개의 좀 거대한 광역 도시권으로 바뀌고, 그 광역 도시권으로 좀 바뀌게 되면은 굳이 막 서로 막 엄청나게 넘어오면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정부마다 그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재명 정부 하면 들어서면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좀 포인트가 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그냥 지난 여러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은 주로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나 시장에 대한 억제책 중심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하지 않을까. 주택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국토도시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냥 도시의 기능을 수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많이 할 것 같은 게 일단 1차적인 생각이고, 저도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좀 궁금한 거는 주택시장이 설령 과열로 흐르게 되어도 정말 그 현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는 시장에서 한번 결국 검증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르더라. 네. 이런 뭐 공식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도 간담회 때 같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집이라는 게 결국 주거 서비스의 집이 있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값 비싸냐 물어보니까 비싸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결국 주식을 더 키우면 된다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에 대해서는 주택보다는 주식을 더 키워놓으면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소위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그러면 주거 서비스는 어떻게 확보한다는 건가, 이제 주택가가 이미 높은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막 공약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임차료 보조도 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도심에 많이 하겠다 이러면서 공급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칼같이 잘 구분이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주식시장 좋아지면은 주택도 비싸질 거거든요. 그쵸? 결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또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집 사는 게 또 사람 심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도 미국 주식으로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또 그거 팔아가지고 일부 집 사는데 보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결국 주택도 다시 또 일부 과열이 갈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완전히 제가 그런 더민주가 지금 집권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그 충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현재는 수요 억제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의 그 3년 동안에는 엄청난 수요 촉진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촉진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거가 반영이 되면은 주택 가격이 좀 강세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번에도 뭐 지방은 떨어졌지만 저 유달리 오른 데가 압구정, 뭐 네. 강남, 서울 반포 같은 데. 이런 데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오르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쪽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론상 어디까지 가냐면은 약간 저는 한국의 주택 가격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 PER이 소위 8배에서 10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8배에서 10배라는 밸류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균형 가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LTV 70% 대출 기준으로 LTV 70% 정도의 그 구매력으로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내가 3억이 있으면 LTV 70에 10억짜리 살 수 있는데, 내가 LTV 80까지 하게 되면 15억짜리 살 수 있거든요. 12억 대출 받고 3억 더 해가지고. LTV 90을 하면은 30억짜리 살 수가 있는 거죠. 3억 기준으로 30억짜리 살 수 있으니까 거의 200%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LTV를 조정하게 되면은 균형점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 썼던 그 수요 촉진 정책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애 최초 대출인데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까지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80%까지 인정해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런 집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서초구 같은 데 가면은 21년 전고점이 27억이던 집이 있는데 그 27억이던 집에 한참 그 가격이었고 조정받았는데 올 초에 이제 그게 떴습니다. 어떻게 떴냐면은 27억 집이지만 전세는 14억이었거든요. 예. 13억 갭이 필요했는데 그 14억 전세에 6억을 후순위로 더하고 여기다 11억만 더하니까 31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가는 10%가 뜬 거죠. 소위 말하는 초고가 라인도 후순위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게 이론 가격이 50% 비싼 걸 살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맘만 먹으면 50% 넘게 살 수 있으니까 초고가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좀 막히니까 지금 다른 지역으로 후순위를 써가지고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쪽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강남이나 또 서울 또 핀셋 규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핀셋은 아니고 조금 망치 규제가 나왔지만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토어제로 다시 묶었는데 근데 토어제를 저는 이제 다시 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풀고 생애 최초 후순위를 그대로 살려 있으면은 또 뜨는 겁니다. 아, 그쵸. 네, 다 대비하고 있다가 네. 자기가 생각한 금액의 50%더 비싼 거 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 정책을 건들지 않고서 예. 다른 거를 막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 수요 촉진 정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과열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 인선도 보고 싶지만은 그 수요 관련 정책을 어떤 식으로 승계하거나 어떻게 바꾸거나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면은 시장 전망하는데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냥 그대로 승계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한 6월 한 달은 되게 좀 강세장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다 라고 하면 지방은 요렇고 서울은 요렇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뭐 묘책이 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을 쓰는 게 제 생각이랑도 되게 똑같은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게 일본의 90년대 2000년대랑 되게 닿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고이즈미 정부 때 했었던 정책들 보면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오는 거를 그때 투어리즘 정책을 썼는데 2003년 기준으로 일본이 여행객 500만 명이었는데 2009년쯤 됐을 때 3200만 명 됐거든요. 그러면서 막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이랬었는데 저라면은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 주택들에 대해서 전부 에어비앤비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있잖아요. 예. 이것도 30채가 넘어야 에어비앤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호텔업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채만 있어도 에어비앤비 다 합법화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투어리즘을 엄청나게 키우는 형태로 지방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좀 쇼티지가 있으니까 수도권 주택에까지 막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고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차 수요로 충분히 그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돌릴 수 있을 게 바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기도 좀 살리고 이렇게 하면 뭐 미분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강남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강남 잡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LTV 70으로 가는 그런 지역을 LTV 80으로 하게 된 순간 그냥 50%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LTV 80짜리를 LTV 90으로 가게 하는 순간에는 그러면은 80 대비 90으로 또 2배가 뜨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개인들은 이제 LTV 110으로 빌리잖아요. 예. 금리는 뭐 0.5에서 1 사이에 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제로화 성장으로 가게 되면은 물가도 진짜 1%대 이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실질도 뭐 거의 0%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LTV 80에서 LTV 90에서 막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융부처 관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비싼 걸 하지만은 이게 무너졌다가 일본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조정 없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LTV를 미세 튜닝을 하면서 성장률 떨어지면 LTV 조금 높이고 하면서 조정 없이 대출의 큰 증가 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매크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갖고 가는데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소위 트로피 주택을 지른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합쳐지면서 그런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뭐 조정받을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이고요. 한국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으려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고 레버리지 시스템이 깨져야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은 유리한 게 주식 쪽이랑 네. 서울 강남 쪽 약간 좀 비싼 부동산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이 둘 투자는 괜찮은 거예요? 두 개를 투자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이
자기 자산의 절반 이하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으로 소위 80% 이상을 이제 투자를 했다면은 단일 자산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소위 범 강남권 주택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자산과의 포트폴리오 배분사에서 갖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뭐 영끌에 5만 레버리지 다 써가지고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다 좋은데 행여나 잘못됐을 때 아니면 행여나 틀렸을 때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거를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자산 전체로 보면은 주식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주식은 지금 1,300~400조 원이 5천 가면은 거의 한 5,100, 200조 정도 될 텐데 주택은 지금 7천조 원이거든요. 7천조 원인데 퍼센티지로 이게 더블이 날라면은 1조 4천조 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6배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정도의 주택 시총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주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유동성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부동산을 안 움직이고 주식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 집 팔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생기면은 오히려 집값은 더 눌러지고 그런 거는 예. 결국 시결 데이터로 나중에 아마 예.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왜냐면 한국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쵸. 네, 예.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없었죠.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증으로 보겠지만은 저희 직관적으로는 주식 등 결국 수요는 소득에서 나오는 건데 소득은 경상이랑 비경상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 투자도 비경상 소득인데 비경상 소득이 커지면 집 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사긴 하지만 또 주식으로 다시 또 집 사는 인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양극화될 것 같진 않고 맞네요. 주식이 올라가면 네. 부동산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금리나 2번 정도 더 한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주식이랑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예. 금리를 어쨌든 5월에 내렸지만 추가적으로 50bp 더 내리게 된다면은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부처가니까 되게 미세 튜닝을 잘하는데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 한 60bp 정도는 좀 잡아두는 수단을 마련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금리 내려갈 거를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2번 또는 3번 내려갈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60bp 정도의 버퍼는 내가 스트레스 DSR로 묶어야지 라고 하면서 가계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폭증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을 실행한다 해가지고 가계대출이 갑자기 막 붕괴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또 금리를 2번이나 내린다고 해서 대출이 폭증한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이랑 이런 중앙은행의 금리는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의식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세 튜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것 같은 대출 부담과 금리 부담을 연말에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금리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막상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버리니까 금리 내려갔는데 네. 생각보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니까 네. 늘 집 사는데 한 3.8%로 빌리는 느낌이네. 근데 금리가 연초 대비 내려갔잖아요. 근데 또 네. 느낌이 3.8%로 빌리는 느낌이고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금리 내리면 어떤 금리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준금리요? 예, 기준금리는 기준- 어차피 예, 중앙은행이랑 은행 간이지만 저희는 소위 상품금리인데 상품금리는 은행에서의 소위 코픽스를 베이스로 하는 거에다가 또 가상금리를 더해서 만드니까 근데 그 상품금리에다가 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소위 모종의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최대 1.5%포인트까지 더해지는 건데 100% 고정금리를 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빵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사람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100% 고정금리가 아니라 소위 70% 이상만 써도 스트레스 금리는 빵인데 일부는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 올라가는 것도 크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세 튜닝으로 되면서 약간 완화되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업이나 뭐 자영업자 대출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계 대출에서 가계에서? 가계가 부동산 담보 대출, 그다음에 신용 대출, 그다음에 기타 대출을 하는데 변동 금리를 주로 쓰는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상이 되고 고정 금리랑 소위 주기형을 하게 되면은 가상 예. 스트레스 금리가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돈이 가계 부동산으로 많이 안 흐르고 예.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스트레스 금리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업들이 좀 더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또 이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 네, 그때는 뭐 예. 중시가만 한 4천 가면 시원하게 유상증자 한번 딱 때리면은 뭐 또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은 이제 주식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주식신용대출, 네. 주식신용대출은 결국 증권사들도 그 조달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있겠지만은 주식신용대출 금리는 높잖아요. 예, 비싸요. 네, 높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증권주를 좀 사야 되겠네. 아니 5천 갈 거니까. 아니 벌써 미디어 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2,800 넘었으니까 네. 촬영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벌써 5천 피해요. 아니 요새 네. 주식 시장은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벌써 지주사 엄청 오르고 네. 증권주 오르고 네. 막 돌아다니면서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와 이게 가긴 가는구나. 아 지금 네. 순환 강세장인데 한국 증시의 대특징, 미국 증시와 다른 한국 증시만의 가장 큰 네. 특징이 순환 강세장 특징인데 네. 순환 강세장으로 가다가 전자닉스 오를 때만 지수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자닉스도 좀 올라줬으니까 지수가 좀 올랐고 네. 전자닉스가 안 올라더라도 다른 섹터는 늘 순환 강세장인데 그 순환 강세의 강도가 지수가 5천이 아니어도 5천 같은 느낌의 강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위 그래서 지금 느낌은 뭐 3,000P 수준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저희 멤버십 강의할 때 이랬거든요. 그래 뭐 지주사 좋을 거고 증권주 좋을 거고 뭐 몇몇 주들 이렇게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저는 요 정도 오를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지주사 어제 뭐 하나 이런 거 보면 네.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요. 이좀 과열인가? 좀 젠통 싶기도 온다고 하고. 하니까 다 쫄아가지고 지금 뭐 연초부터 막 가져가라 막 이러면서 서로 상속 중에 다 끝내놓고 다 끝내놨죠. 예. 대단해. 그래서 지주사가 오르는 거다. 네. 아. 그리고 배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또 있잖아요. 지주사랑 사업자회사가 같이 이중상장되어 있는 예, 거에 대한 예. 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보여야죠. 아 배당이라도 잘해서 어쨌든 지주사의 가치를 네네네. 보여줘야 된다. 네네네. 올해는 부동산 좀 투자 전략이 크게 그러면은 뭐 대선 전과 대선 후에 뭐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아 저는 투자 대상으로의 부동산은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요. 투자로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저는 뭐 작년까지 미장이 좋았다면은 올해부터는 국장이 아주 좋을 거라고 보니까 예. 그냥 국장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장 투자의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지수를 사면 막 코스피 200 이런 거 코스닥 150 이런 걸 사면은 지수가 잘 안 오르니까 국장의 난이도는 섹터 순환매를 잘 잡는 데서 있는 건데 근데 강세장일수록 순환매가 빠르거든요. 예. 빠르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보단 그냥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오니까 사놓고 기다리면은 순환매에 들어있는 좋은 섹터는 사놓고 기다리시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그냥 저는 주거 서비스로서의 부동산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뭐 대부분의 투자 구루들이나 투자 대가 다 똑같은 얘기하지만은 막 집 팔고 주식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 한 채 있는 게 좋죠. 근데 그 주택이 우리가 원하는 선호 지역이 되게 쏠려 있었다는 게 과거에 이제 트렌드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게 아주 심해졌는데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방 비토 심리가 되게 심하고 서울로만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되게 컸었는데 좀 긴 텀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난 3년보다는 지방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쓸 것 같고 특히 뭐 부산 같은 데는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뭐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뭐 만들고 하면은 뭐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서울에 그 쏠려 있는 주택을 무리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예. 그냥 주거를 어느 정도 자기 거주 지역으로 완성을 짓고 네. 그 다음에 투자는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잘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좋은 투자는 현재 주택은 이제 그 정도로 좋냐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강남권 주택은 소위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이 일부 트로피로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게 시세를 끌고 가는 것 뿐이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 종이 되게 많지만은 우리나라도 방문하는 외국인이 1,8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의 더블 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예. 숙박시설들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저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 투자한다면 명동 같은데 호텔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좋죠. 그거 좋죠. 에어비앤비. 네. 그러니까 요새 모텔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에어비앤비 돌리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가 불법인데 예. 저는 이제 정부도 그런 걸 다 풀어줬으면 좋겠고 숙박시설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딱 한 5억 정도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 집이 있다. 지금 5억이면은 예. 생애 최초 후순위를 80%로 쓰면은 25억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와 생애 최초가 장난 아니네요. 어마어마해요. 이야. 그러니까는 생초가 지금 다 50 띄우는 게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 8억짜리 살 사람이 한 12억 사게 하고 예. 그다음 원래 한 10억 살 사람을 10억 사게 하고 다음 17억, 16억 살 사람을 22, 3억 사게 하니까 다 소위 자기가 바라보는 동네가 다 한 티어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리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 있다 그러면 나는 생애 전세 최초 못 끼고 쓰니까? 전세 예. 끼고 이제 생애 최초 6억 끼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냥 5억 증여해버리고 얘로 맞아요, 생애 최초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4억 정도 있으면은 전세 9억인
소위 뭐 과천 같은 어. 동네 가서 9억에다가 6억 생초를 껴요. 그럼 벌써 15억이죠? 그럼 제가 거기다 5억 더하면 20억인데 20억으로 그 동네 집을 사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요. 야. 그러면 내 대출은 6억 대출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종전에 원래 5억에 샀던 사람들은 집 뭐 사야 되냐면은 한 12, 13억짜리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바라보는 동네가 다 달라져가지고 지금 고가로 매우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부동산이 낫다, 주식이 낫다 딱 택하자면은 저는 예. 당연히 주식이 낫다 생각하고요. 예. 근데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써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게 아니고 단기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수요가 좌지우지하는데 윤 정부에서 썼던 그 생애채축 후순위 같은 수요 촉진책, 소위 50%를 띄워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구매 촉진책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상태에서 새 정부에서도 이거에 딱히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네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방식의 국토도시 정책을 써가지고 장기적인 변화만 이끌어내려고 한다면은 단기 과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뒤늦은 대응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실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까 뭐 주택시장 안정화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되게 천진난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늘 시장에 있었던 전체적인 생각이라는 게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항상 떴다 이런 그런 인식론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좀 적극적인 대책을 낼 법한데 예. 지금은 막 그렇게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는 관심을 주식으로 돌리고자 하는 좀 덜 적극적인 약간의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간극이 존재하니까 그걸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토호제보다 더 센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토호제보다 센 게 없다라고 해서 네. 더 센 건 없어요. 아니요. 예를 들면 뭐 센 거요? 예. 저희 중앙은행처럼 정책은 뭐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라 가지고 예. 예를 들면 전세 대출 중단하겠다. 강남만? 전세 아니요 다. 다. 좋아요. 그러면 예. 서울에서 그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4개 대만 예. 전세 대출 중단하고 예.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면은 아. 그럼 시장이 경색이 되겠죠. 대출만 쪼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네, 저희가 22년 하반기에 봤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대출이 경색되니까 전세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매매가는 무조건 하락을 하니까. 근데 전세가는 채권처럼 그 현금 흐름의 금리로 나눈 거니까 결국 분모인 금리가 올라가면은 총액이 작아지는 건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전세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매매는 올라간다는 거고. 예. 그러면은 전세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전세 수급상에서 전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다른 이슈가 없지만은 수급 밸런스가 맞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만큼만 돼도 전세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전세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5억 원까지는 거의 이제 노리스크 금리로 이제 보증받는 금리니까 금리 우대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금리의 조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한 번 더 2부에서도 더 좋은 얘기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